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생체 2급 스포츠 윤리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학의 2회. 스포츠 윤리학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에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독자성이 뭐냐면 스포츠 윤리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윤리와는 다르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윤리다.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는 건 선수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는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도덕적인 선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서 반칙을 하면 팀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본인의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 때문이 아니겠죠. 그냥 단지 팀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선수가 도덕적인 선수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포츠에서는 일부 반칙도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축구나 농구에서 일부러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파울을 하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 가능한 판단이고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A팀은 3대1로 이겼다. 혹은 A라는 선수는 100m를 11초 만에 달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예시로 A팀의 경기는 재미없다. 혹은 재밌다. 또 A팀의 경기는 훌륭했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팀이 이겼다는 이 사실 판단만으로 A팀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는 패배한 B팀이 젖잘살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충돌.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판단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 되고요. 증거를 확인하면 되고 비디오 판독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가치 판단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수용 가능한 중도적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전체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 요거는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이거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윤리 이론입니다. 요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윤리학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데 이 옳고 그름을 어떤 기준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네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고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의도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행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스포츠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보는 게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고요. 또 여기에는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할 때 그 공리가 아니에요. 공짜가 함께 공짜가 아니라 공로할 때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로가 뭐냐면 성과죠. 또 성과가 뭐냐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 그게 공리주의고요.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행복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 공리주의는 두 개로 나뉩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있고요.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벤담은 양이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 다음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을 보면서 느껴지는 쾌락이랑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쾌락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벤담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벤담에 대해서 아니다, 틀렸다 하는 게 밀입니다. 행복의 질이 더 중요하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이 중요하고 쾌락의 수준은 구분할 수 있다. 즉 게임을 할 때 느껴지는 쾌락과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쾌락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적 윤리 이론의 한계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단의 정당화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 다음은 의무론적 윤리 이론입니다.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이고요. 결과보다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에는 칸트의 정언명령이 있습니다. 이 정언명령이 뭐냐면 이 정자가 정해놓겠다 된 거예요. 단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에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규칙은 무조건 지켜라. 도덕은 보편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아까와 반대죠. 결과론적 윤리 이론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한계점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 선수한테 저 상대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울을 해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수는 나는 싫다. 나는 음모론적 윤리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승리를 위한 그런 결과보다 나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의 말을 듣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두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덕규칙이 서로 상충하게 되죠, 감독과.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되죠. 팀을 위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신념만을 쫓다 보면 이 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덕윤리입니다. 앞에 나왔던 결과주의처럼 결과만 보지도 말고 또 그 음모론에서 나왔던 행위만 보지도 말자. 우리는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다. 결과론과 음모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인격과 성품을 중시하는 덕윤리가 나타났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주체, 즉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과 인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려윤리 보도록 할게요. 이 배려윤리는 도덕은 추구해야 할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인과 맺는 따뜻한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윤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부상당한 동료에 대한 걱정과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나와 타인과의 사이에 연결망에 집중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맥페일이라는 학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지식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과, 의무, 덕, 배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결과는 결과 중시, 그리고 공리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칸트가 있었습니다. 정언명령. 그 다음에 덕윤리. 덕윤리는 결과만 보지도 말고 행위도 보지도 말고 행위의 주체자, 즉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봤던 게 덕윤리고요. 마지막으로 배려윤리. 얘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맥페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윤리 사상의 특징입니다. 공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는 타고난 내면의 도덕적 마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요. 얘는 인이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규칙과 질서입니다. 페어플레이는 공자의 인과 예의 사상에 기초로 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충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서는 나와 타인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자는 이 서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한테도 하지 마라 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서라는 개념을 스포츠에서 적용을 하면 역지사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반칙을 당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나도 상대에게 반칙을 하지 않는다. 요게 서의 개념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맞게, 즉 이름에 맞게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즉 각자의 역할과 본분을 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죠. 이걸 스포츠에서 적용을 하면 선수는 선수답게, 심판은 심판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정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유교 사상과 스포츠맨십 요약표는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요.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사단을 강조했습니다. 사단이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사덕으로 가기 위해선 사단,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측은지심이 있고요.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측은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호지심,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옳지 못한 걸 봤을 때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사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린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단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문제만 풀어드리자면 9번을 한번 볼게요. 칸트의 의무론에서 보기 속 A와 B의 태도에 부합하는 행위 유형은 도핑을 하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하지 않나요? 저는 도핑이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요거는 의무론이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의무에서 나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B를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도핑 검사에 걸리면 처벌을 받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규칙을 어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나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것들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처벌을 받기 무서워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합치는 뭐냐면 합의해서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다음은 2장 경쟁과 페어플레이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목적은 경쟁, 악온을 통해서 개인의 탁월함, 아레테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만 하고요.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곤, 얘는 경쟁을 추구합니다. 아곤은 승리를 추구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승리 추구, 결과 중시,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경쟁 욕구, 타인보다 뛰어나라는 열망, 경쟁을 통한 능력 과시, 그 다음에 아레텔은 탁월성 추구, 즉 뛰어남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레텔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최고의 수행 상태에 도달하려는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곤은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러면 틀렸겠죠. 아레텔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고 최고의 수행 상태를 추구합니다. 결과보다 과정과 완성도가 중시한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수양.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아곤은 나쁜 거, 아레텔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두 개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 밸런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에서 아곤, 경쟁의 지나친 강조는 승리 지상주의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는 단순한 승리 추구가 아니라 아레테, 즉 탁월성의 성취를 우선해야 한다. 경쟁과 승리는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곤보다는 아레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곤을 추구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곤도 중요하고 아레테도 중요한데 아레테를 조금 더 고려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노력이나 실력보다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로또, 제비뽑기, 경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규칙과 스포츠맨십입니다. 스포츠 규칙의 측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규칙의 형식적 측면,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규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기의 규칙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와 정신을 얘기합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심과 도덕에 의존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칙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규칙의 4가지 규범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리적 행위 규범은 양심과 도덕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공식적으로 규정된 건 없으나 양심에 따라야 되고요. 예시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법적 행위 규범, 경기 운영과 관련된 규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기 규칙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구의 옵사이드, 농구의 바이올레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법적 행위 규범, 법적으로 처벌되는 규범이고요. 얘는 불법이죠. 범법입니다. 폭행, 성폭력, 승부조작, 약물복용 이런 것들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직 규범입니다. 경기 구조와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규칙이고요. 선수 측 위반이 있을 수가 없고 자동적, 기계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농구 선수가 3점 라인에서 슛을 쏜 거예요. 그래서 골이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3점으로 기록이 되겠죠. 선수가 2점으로 기록을 하고 싶다 해서 2점으로 기록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 측 위반이 있을 수가 없다. 득점 기록법,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고요. 승패의 우열 결정, 점수로 자동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높은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팀이 이긴다. 이거를 위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경기 조건의 설정 방식, 이거는 예를 들면 농구 코트의 규격, 혹은 농구 골대의 규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구성적 규칙은 스포츠 자체를 성립시키는 본질적인 규칙이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성적 규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규칙이 없으면 스포츠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축구는 손을 쓰면 안 되고 농구는 공을 손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는 경기고요.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해야 하는 경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구성적 규칙이다. 그 다음에 규제적 규칙은요, 경기 진행과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 규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들을 규제적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세밀하고 강제적인 규칙, 예시로 축구의 옵사이드, 농구의 바이올레이션, 전신 수영복 금지, 도핑 금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스포츠 자체를 성립시키는 규칙, 즉 본질적인 규칙은 구성 규칙이었고요. 경기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은 규제 규칙이었죠. 그리고 스포츠 본질 규칙을 위반한다. 예를 들어서 농구인데 공을 발로 드리블을 한다. 그러면은 구성 반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운영 규칙 위반, 축구의 옵사이드, 요거는 규제 반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어플레이입니다. 윤리학에서 다루는 4가지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define이 아니라 justice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예요.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적 정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 분배적 정의, 각자의 가치나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경기력이 너무 좋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보상을 많이 해줘야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모든 참가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예시로는 기술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등과 물질적 보상 차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 결과보다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요거에 대한 예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전후반 지역 교체 이런 것들은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가 하면 바로 절차적 정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정의, 법이 정한 바를 충실히 따르고 집행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어플레이란 공평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스포츠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한 경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 요거를 페어플레이라고 하고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페어플레이, 문서로 명시된 공식 규칙을 준수하는 게 형식적 페어플레이고요. 비형식적 페어플레이, 얘는 딱히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참여자 간의 존중과 공정한 태도로 관습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파울, 얘는 경기 중에 승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고요.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행동이고요. 윤리적 문제로는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건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승리지상주의를 강화시키고요. 그러면 결과만 중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포츠 도덕을 훼손시킨다. 해결 방안으로는 결과보다 과정과 아래태를 중시해야 되고요. 정정당당한 승리를 추구해야 되고 반칙 없이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승부조작, 스포츠계의 가장 위협적인 윤리적 문제이고요. 외적 이익을 위해서 경기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고요.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 경기 수준 저하, 스포츠의 근본 가치 붕괴를 가져옵니다.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요. 내적 통제를 통한 해결 방안, 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포츠 윤리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내적 통제를 통한 해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외적 통제를 통한 해결 방안은 제도적, 법적 처벌 강화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외적 통제를 통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장 스포츠와 불평등입니다. 성차별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고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여성은 참가도 할 수 없었고요. 관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여성 참여를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지만 여성 참여가 완전히 금지가 되진 않았고 제한적 허용 형태로 이루어졌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환원주의.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은 불가피하다. 남녀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라는 사람이 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인종차별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특정 인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고요. 피부색에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중에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하나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뭐냐면 1948년부터 94년까지 남아공에서 백인 정권이 유지했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거주지, 교육, 직업 등을 철저히 분리를 했고요. 흑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나타났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퇴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남아공과의 스포츠 교류를 끊는 보이콧 운동이 전개를 했고요. 결국 이런 압박들로 인해서 아파르트헤이트는 폐지가 됐습니다. 극복 방안으로는 인종적 고정관념을 전개해야 되고요.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다문화주의 가치 정착을 위한 스포츠 정책 연구를 추진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장애차별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와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을 의미하고요. 극복 방안으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스포츠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죠. 참여 기회 증가 및 관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활동에 필요한 장비, 용기구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체육 지도자를 양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타이틀 9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타이틀 9이 뭐냐면 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이 타이틀 9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타이틀 9은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이었고요.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정책이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장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입니다.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산악자전거, 클라이밍, 스키 이런 것들은 활동 자체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요. 스포츠 시설물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자연을 이용하는 스포츠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는 내연 속 조깅, 오염된 바다에서 수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 환경윤리학적 접근, 인간중심주의,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다.
즉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여기면서 자연 보호의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자연중심주의. 위에 인간중심주의와는 반대로 자연의 복종, 순응하는 것을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연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개는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거는 똑같은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의 환경윤리학적 이론, 여기에 테일러의 생태윤리 4가지 의무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의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침해의 의무, 자연과 생명체를 해치지 말 것, 침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간섭의 의무, 자연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 것. 성실, 신뢰의 의무, 동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를 하지 말자. 예시로 낚시나 사냥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의무, 혹시라도 자연에 피해를 줬다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자, 다음은 스포츠 동물윤리입니다. 스포츠에서 종차별주의 문제.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려는 태도고요. 문제점은 동물을 경쟁, 경기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연구 실험 등으로 동물의 희생이 발생이 됩니다. 인간의 유용을 위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종차별주의. 얘들은 동물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싱어, 레오폴드, 레건, 타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포츠와 동물윤리입니다. 요거는 오타가 났는데 유형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별 동물 스포츠, 동물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읽어주시고요. 동물 스포츠의 윤리적 관점,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으로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인류를 위한 동물 실험 시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을 하자. 자, 다음은 5장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스포츠 폭력,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 감독, 심판, 관계자, 관중 등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철학적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요, 악의 평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악의 평범성이고요. 내용은 악은 괴물 같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이 된다. 스포츠 상황에 적용을 하면 선배들이 이래왔으니까 코치님이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도덕적인 결과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태도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 키워드는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다, 관습적 폭력, 수능주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핵심 개념은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적이고 나쁘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막강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권력인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고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을 하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 선수의 공격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칙과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규칙과 심판이 리바이어던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입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는 감시 체계가 선수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수능하게 만든다는 이론이고요. 스포츠에 적용을 해보면 체단실이나 축소에서의 감시와 처벌이 선수를 기계적으로 수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비판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폭력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는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다. 공격성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적절히 해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스포츠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폭력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폭력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공격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규칙과 감시로 제어하는 것을 스포츠 폭력의 이중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수폭력입니다. 선수폭력, 선수심판, 관중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심리적 폭력 등을 의미를 하고요. 선수폭력은 학교, 가정, 사회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다. 선수폭력의 유형에는 선수 간의 폭력이 있고요. 선수와 심판에 대한 폭력이 있고 선수와 관중, 선수의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폭력. 관중폭력은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폭행, 여기서 아니는 오타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도 관중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 결과에 따라 좌절감과 분노에 따라 폭력 행동이 발생한다. 경기 중 관중폭력. 훌리거니즘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이 집단적으로 폭력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훌리거니즘이라고 한다. 이거를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6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입니다. 우선 도핑. 도핑이란 경기력의 단기적 향상이나 승리를 위해서 약물 또는 심리적 처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핑의 역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핑의 문제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반도핑 규약, 와다에서 규정한 3가지 금지 도핑 방법,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혈액 도핑, 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도핑은 혈액을 조작하거나 수혈을 통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하는 거고요. 화학적 물리적 조작은 소변 바꿔쓰기, 검사 회피, 그리고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의 정의와 현황. 유전자 조작이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현재 유전자 도핑을 정확히 적발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서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 유전자 조작은 신체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킬 거고요.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죠. 인위적인 능력 향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훼손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은 종의 본래 특성을 바꿔서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다음은 유전자 조작의 방지 대책. 유전자 도핑을 적발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고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야겠죠. 자, 다음은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 활용입니다. 스포츠와 공학 기술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 장비나 기술에 따른 경기력 차이를 발생시켜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래 능력보다 이 기술이 경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게 어떤 나의 능력보다는 아이템전으로 좀 변질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로 전신 수영복, 첨단 수영복, 또 탄소 섬유의 의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의족 장애 선수의 일반 경기 참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의족과 같은 보조기구가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줄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족을 단 장애 선수가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나가면 일반 선수보다 더 기록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족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신체 능력과 인공적인 기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동등한 경제 조건이 훼손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7장 스포츠와 인권입니다. 학생 선수의 인권. 학생 선수에게 발생되는 문제에는 학습권 문제와 생활권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권 문제는 훈련이나 경기로 인한 수업 참여가 부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학업 결손으로 인해서 기초학습 능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운동 외에 진로 준비가 제한이 될 거고요. 장기적인 합숙 훈련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그리고 통제된 생활로 인한 사생활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생 선수를 위한 대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이 전국대회 참가 횟수 제한입니다. 이 참가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을 나가고 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되고요. 주말 리그 제도 시행.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 나가라. 그 다음이 최저 학력제 시행.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이 되는 학생 선수들은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고요. 체육 특기자에게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기 중에 합숙 훈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책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입니다. 인성교육 방법에는 인지주의적 접근, 덕교육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 있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도덕성 4가지 구성 요소 모형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가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도덕적 감수성이라고도 하고요.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지각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도덕적 민감성이 너무 없으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이게 나쁜 짓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도덕적 판단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거고요. 도덕적 동기와 결과보다 정정당당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덕적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품성을 갖게 하는 거,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연결지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결과보다 정정당당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면 도덕적 동기화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8장 스포츠 조직과 윤리입니다.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요.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심판의 윤리. 심판의 덕목은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겠습니다. 심판의 사회적 역할, 공정한 스포츠의 실천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심판이다.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또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의 의미, 기업이나 조직이 단순하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윤리 경영의 가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고요.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조직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